마동석, 윤계상 주연의 영화 범죄도시는 가리봉동 일대 차이나타운을 배경으로 조선족 범죄 조직을 소탕하는 형사들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입니다. 강력계 형사 마석도는 신흥범죄 조직의 보스 장첸과 그의 조직원들을 일망타진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데요. 하지만 범인들이 미립국을 통한 불법 체류자다 보니 찾는데도 애를 먹습니다. 이 영화는 살인, 폭력, 신체 훼손 등 수위 높은 장면을 포함하고 있어 청소년 관람 불가 등급을 받았는데요. 이 영화의 모티브가 된 2004년 왕건이파 사건, 2007년 연변 흑사파 사건은 현실이지만 이보다 훨씬 잔인하다고 알려져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외국인 범죄들을 겪으면서도 제도적으로는 확실한 예방책을 마련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해마다 외국인 범죄는 증가를 하는데 그들을 체포하고 처벌하는 데에는 아직도 어려움이 따르는 걸 보면 말이죠. 2016년에도 이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편법을 써서 국내에 불법 체류를 하던 외국인 청년이 무고한 시민을 살해한 사건인데요. 이 사건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기에 앞서 한마디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사건 랩의 주제가 불법 체류자 외국인 범죄이긴 하지만 불법 체류자 모두를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가려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일단 사건 자체가 워낙 끔찍하기에 이번에도 마음 단단히 먹고 따라오셔야 할 겁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2016년 3월 9일 오전 10시 광주 북구 용봉동의 한 파출소로 다급한 남성의 신고 전화가 걸려옵니다. 신고 내용은 시내 한 PC방에서 흑인 남성에게 폭행 및 절도를 당했다인데요. 이에 신고 전화를 받은 경찰은 긴급히 출동을 하게 되고 PC방 근처에서 서성이던 흑인 남성을 체포하게 됩니다. 조사를 위해 경찰은 사건이 일어났던 PC방으로 들어가 업주를 찾는데 어떻게 되는지 카운터에 있어야 될 업주가 없자 업주를 찾기 위해 PC방 이곳저곳을 둘러보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좀 이상하게 비상계단 쪽에서 피비린내 같은 게 좀 나서 비상계단을 열었더니 거기에 피해자 김모 씨가 처참하게 살해된 채로 있게 된 걸 발견을 합니다. 이에 경찰은 옷과 신발에 묻은 혈흔과 CCTV 녹화 내용을 토대로 용의자 M씨를 살해 혐의로 긴급 체포하게 됩니다. 그러면 경찰은 사실 처음에는 폭행으로 출동을 했다가 나중에 살인 사건인 걸 좀 뒤늦게 안 것 같은데 그럼 이때 피해자 그 김 씨의 상태가 좀 어땠나요? 네, 좀 충격적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피해자 김씨의 입천장과 입술 그리고 혀에 수십 개의 구멍이 뚫려 있었고요. 그중에 입술은 반 이상 뜯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부검 결과 피해자는 폭행으로 인한 과다출혈 그리고 경부 압박, 즉 목졸림이죠. 목졸림으로 인한 것으로 숨이 숨졌다고 드러났습니다. 그럼 지금 말씀해 주신 걸 좀 보면 폭행으로 인한 과다출혈과 경부압박이 이제 사인이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건 또 입 쪽에 수십 개의 구멍이 뚫려 있었다. 그리고 입술이 반 이상 뜯겨 나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인지 지금 너무 그 잔혹해서 제가 지금 상상조차 잘 가지가 않는데 그럼 일단은 체포된 MC는 범인이 맞나요? 네, 범인은 M씨가 맞았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도대체 왜 그런 일을 저질렀는지 M씨를 회유를 해서 범행 동기를 좀 조사를 해봤는데 이놈이 이제 진술을 일체를 거부를 하면서 뭐 할 수 없이 경찰은 CCTV 영상과 그리고 각종 조사를 통해 사건의 전말을 밝혀냈는데 도대체 왜 이놈이 무엇 때문에 이런 잔혹한 일을 저질렀는지 네, 지금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범인 M씨는 케냐 국적의 28세 남성으로 범행 8개월 전인 2015년 7월 18일에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유네스코가 개최한 워크캠프에 참가하기 위해 단기 비자를 받아 입국한 건데요. 하지만 캠프가 끝난 8월 3일 이후 M씨는 고국인 케냐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한국에 머무르며 8월 25일 난민 신청을 한 겁니다. M씨는 종교적인 이유로 난민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프로파일러를 비롯한 전문가들은
MC가 한국에 체류할 목적으로 일종의 편법을 쓴 것 같다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난민 신청을 하면 심사 기간 동안에는 비자 없이도 우리나라에 체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MC는 그렇게 8개월간 우리나라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심경의 변화가 있었는지 MC는 범행을 저지르기 하루 전인 3월 8일에 광주 북부 경찰서를 찾았다고 합니다.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다며 도움을 요청한 건데 경찰은 MC를 출입국 관리소로 안내했지만 MC는 난민 신청자이기 때문에 강제 추방 조치를 할 수 없다는 출입국 관리소 측 의견에 따라 귀가 조치됐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MC가 케냐행 비행기표를 구하기 위해 범행을 결심한 게 아닌가 하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MC가 직접 진술한 건 아니라서 자세한 내막은 모르지만요. 2016년 3월 9일 오전 9시 9분 MC는 광주 북구의 한 PC방을 찾았습니다. 오전 시간이라 PC방 안에는 손님이 많지 않았습니다. 20분쯤 지난 뒤 MC는 카운터로 다가가 38세 업주 김씨에게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김씨는 손가락으로 화장실 쪽을 가리켰지만 MC는 김씨에게 직접 안내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김씨는 뻔히 보이는 화장실을 직접 안내해달라는 MC의 요구가 당황스럽긴 했지만 그래도 도움을 요청한 사람이 외국인이었기 때문에 카운터를 나와 화장실로 직접 안내하며 MC와 함께 화장실로 따라 들어갔습니다. 한 외국인 남성이 PC방 종업원과 함께 화장실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MC는 문이 닫힘과 동시에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주먹을 휘둘러 김씨 얼굴을 마구 폭행한 겁니다. 자기가 이런 일을 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던 김씨는 속수무책으로 얻어맞았고 급기야 MC는 김씨의 목까지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뒤늦게 정신을 차린 김씨는 온 힘을 다해 저항했지만 30대 후반의 김씨가 20대의 건장한 흑인 MC를 상대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김씨는 결국 그 자리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하지만 더 경악스러운 건 그 이유입니다. 김씨를 살해한 MC는 화장실을 나와 카운터로 향하더니 끓는 물이 든 주전자를 들고 다시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그리고는 죽은 김씨의 얼굴에 끓는 물을 들이부었습니다. 김씨의 얼굴이 빨갛게 익자 MC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다시 계산대로 가 쇠젓가락과 숟가락을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김씨의 입을 열고 젓가락과 숟가락을 여러 번 쑤셔 박았습니다. 김씨의 입안은 피로 가득 찼고요. 김씨를 확인 사살한 범인은 김씨의 시체를 화장실에서 끌고 나와 비상계단에 유기했습니다. 그 다음 다시 PC방으로 들어가 계산대에 있던 김씨의 지갑을 열어 현금 18만 4천 원을 훔쳤습니다. 매번 살인사건에 대해 말할 때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사건도 너무 끔찍하고 좀 충격적이에요. 사실 돈이 목적이라면 돈만 가지고 가면 되는 건데 왜 시체를 그렇게 잔인하게 훼손했을까요? 저는 사실 이 정도라면 조금 다른 이면에 무언가 의도가 있지 않을까라는 조금 의심이 좀 들기는 하거든요. 근데 사실 조금 처음부터 돈이 목적이 아니라 범죄를 저질러서 손쉽게 추방되려고 했던 거 아닌가 그런 의심을 좀 하고요. 만약에 그것도 아니라면 정말 그냥 그 살인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을까라는 의심이 좀 들거든요. 말씀대로 정말 강도살인이 아니라 쾌락살인이나 뭔가 분노를 표출하기 위한 살인이 아닌가도 생각을 했었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MC의 구체적인 진술이 없다 보니까 비행기표를 구하기 위해서라는 것도 사실은 경찰의 추측일 뿐입니다. 근데 MC가 이렇게 끔찍한 일을 벌이는 동안 왜 아무도 몰랐을까요? 아무리 오전이라고 해도 PC방에는 그래도 사람이 좀 있었을 거고, 분명히 화장실에서 폭행하는 소리도 좀 들렸을 거고, 그리고 범행 후에 유기하려고 일단 비상계단으로 가는 그 때에도 조금 티가 났을 것 같은데, 왜 아무도 몰랐죠? 저도 그 점이 참 안타깝습니다. 아마 다들 아시겠지만
PC방에 가면 헤드셋을 끼고 게임에 몰입을 하다 보니까 그런 이유가 아닐까 싶은데요. 사실 한 명이라도 좀 눈치를 챘다면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MC는 여기서 김 씨의 시체를 비상계단에 유기해 놓고 바로 도망간 게 아니라 2차 법행 대상을 물색하는데 정말 대범하죠?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던 21살 박 씨였는데요. MC는 이번에도 박 씨에게 다가가 화장실을 안내해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아까랑 똑같은 수법인 것 같아서 좀 불안해지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면 박 씨도 피해자 김 씨와 똑같이 혹시 당한 건가요? 정말 다행히도 박 씨는 MC를 끝까지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웬 외국인이 도움을 요청하니까 따라 나서긴 했는데 왠지 모를 섬뜩함에 걸음을 멈췄다고 합니다. 범인 MC의 손에서 피 냄새를 맡았거든요. 그러자 MC는 박 씨의 멱살을 잡고는 강제로 화장실로 끌고 가려고 했습니다. 박 씨는 MC에게 끌려가지 않으려고 버티며 PC방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신고해달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실제로 몇몇 사람들은 핸드폰을 꺼내 신고하려고 했지만 MC는 게임 마저 하라고 우린 친구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머뭇거렸고 누구도 나서서 MC를 저지하지 못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박 씨를 살해할 수 없다고 판단한 MC는 박 씨에게 핸드폰을 내놓으라고 했고요. 처음에는 거절했던 박 씨지만 핸드폰을 안 내놓으면 죽이겠다는 MC 협박에 핸드폰을 내줬습니다. 하지만 MC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박 씨에게 패딩까지 내놓으라고 했고요. 박 씨가 패딩을 내놓자 안에 옷까지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옷까지는 안 되겠다 생각한 박 씨가 이를 거절하며 도망가려 하자 MC는 도망가려는 박 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연달아 때린 뒤 PC방 밖으로 도주했습니다. 박 씨는 다른 사람의 핸드폰을 빌려 MC를 경찰에 신고했고 PC방 근처에 있던 MC가 결국 붙잡힌 겁니다. 그런데 경찰에 붙잡힌 후 MC가 보여준 행동은 더욱 어이가 없었습니다. 묵비권을 행사하는 건 기본이었고요. 고의적으로 정신병자 행세를 했던 겁니다. 일단 박 씨가 무사한 건 너무 다행인데요. 정신병자 행세를 했다는 게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이 심신미약을 주장해서 조금 감형을 받아보려고 했던 속셈이 아닐까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MC는 실제로 법정에서 심신미약을 주장을 했는데 유치장 창살과 방탄 유리문을 막 쳐 부수는가 하면 입고 있던 옷을 막 벗어 던지고 그리고 막 괴성을 지르거나 아프리카 전통 춤과 같은 이상한 몸 동작을 막 취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물러가라 사탄 고함을 막 이렇게 지르거나 나는 원래 신기가 있다 신과 같은 존재다 막 이런 발언까지 했다고 합니다. 경찰에 체포된 이후에도 이 케냐 남성의 엽기적인 행동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옷을 벗고 유치장 기물을 파손하는 등 경찰관들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난동을 부리고 있습니다. 식사를 거르고 성경책을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범행 과정과 동기에 관해서 진술을 하지 않는 MC를 설득하기 위해 케냐 대사관 측에 단독 면담을 요청을 했는데요. MC를 찾아온 케냐 외교관은 MC의 이상한 행각을 보고는 극도의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면담을 포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범인 MC는 그렇게 난리를 치며 난동을 부리다가도 재판을 받으러 갈 때는 차분해졌다고 합니다. 경찰은 MC가 정말 정신 이상자인가 싶어 정신감정을 실시했지만 정신감정 결과는 정상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그럼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받으려고 쇼를 한 건 맞는 것 같아요. 그게 너무 지금 화가 나는데 일단 유가족이랑 피해자에 대한 미안함이 전혀 보이지 않고요. 범죄 행위에 대한 죄책감도 보이지가 않아서 좀 어이가 없습니다. 그러면 일단 정신감정이 정상으로 판명됐다고 하니까 감형 사유가 없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중형을 받았겠죠? 네, 판사가 중형이라고 내린 게 25년형입니다. 25년이요?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일전에 화순 아내 살인사건에 대해 다룬 적이 있잖아요. 그때 피의자가 아내를 잔인하게 죽이고 그 인육을 먹었는데도 그 형을 25년 받았단 말이에요. 그때 감형 사유가 있었어요. 첫 번째로는 너무 고령이었고, 두 번째로는 아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세 번째로는 지적장애 3급이었다. 이런 이유로 감형을 받아서 25년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건에서는 지금 감형 사유가 없어요. 근데 왜 25년을 받은 거죠? 네, 저도 왜 이런 판결이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법원에서 나온 판결문을 보자면 이렇습니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무고한 피해자가 생명을 잃었고 범행 후 사체를 훼손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 유족이 큰 상처를 입었고 피해자와 합의나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없었다. MC가 피해자를 강도 목적으로 살해한 뒤 시신에 물을 들이붓고 쇠숟가락과 젓가락으로 사체를 훼손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의 유족들이 소중한 가족을 잃고 평생 치유할 수 없는 정신적 상처를 입은 것을 감안해 중형을 선고한다. 이 판결 내용 자체만 보면 죄질이 나쁘고 반성을 안 했고 사체를 훼손했고 이런 식으로 다 나쁘게 쓰여 있는데, 그럼 이렇게 말한 판결 이유하고 지금 25년이라고 내린 양형하고는 좀 부합하지 않는 것 같아요. 혹시 피의자가 외국인이라고 좀 형을 낮게 내린 건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면 우리나라에서는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동일하게 처벌한다는 속지주의를 채택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판결문 어디에도 외국인이기 때문에 감형한다는 말은 없기도 하고요. 근데 이렇게 좀 얘기해 주시긴 했지만 저는 지금도 사실 이해가 가지는 않아요. 왜냐면 우리나라 법에서 강도살인이라면 양형 기준상 중대범죄 결합살인으로 20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을 기본으로 한다라고 알고 있는데요. 게다가 이 사건은 피해자의 사체를 훼손도 했고요.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범행 사실을 반성하지 않는 것, 사체를 유기한 것 등등 가중 요소가 너무 많아요. 근데도 무기징역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게 왜 이렇게 된 거죠? 저도 그 점이 참 좀 안타깝습니다. MC가 범행 당시 28살이었으니까 25년 후면 53세잖아요. 53세에 출소를 하면 사실상 또 이런 사람과 같이 또 같은 공간에서 살아간다는 게 너무나 무서운데, 정말 불행 중 다행인 거는 MC가 난민 신청자 신분이었기 때문에 난민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형기를 마치면 본국으로 추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근데 요게 이제 추방된다고 하니까 좀 다행이기는 해요. 왜냐하면 출소된 후에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마주칠 일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본국인 케냐에 돌아가게 되면 이 사람은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그냥 잘 살 거 아니에요. 그게 지금 너무 뻔뻔하고 어이가 없고 참 착잡해요. 법무부에 따르면 2021년 말 기준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은 약 190만 명이라고 합니다. 2006년에 90만 명과 비교하면 약 2.2배가 증가한 것인데요. 이는 대한민국 전체 인구수의 4%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하지만 이에 비례해서 높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외국인 범죄입니다. 10년간의 범죄 현황을 살펴보면 외국인의 범죄는 2013년 2만 4천 건에서 2018년 3만 2천 건, 그리고 2019년과 2020년 3만 6천 건으로 확연히 증가했습니다. 특히 외국인 범죄자 중에서도 살인범, 강도, 강간범, 절도범이 차지하는 비율이 내국인보다 높은데요. 2019년 4월에는 한 외국인 불법 체류자가 술을 마시고 택시기사를 묻지마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는데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출국한 일도 있었습니다. 불법 체류자라는 이유로 강제 추방 결정이 났기 때문인데요. 전문가들은 이런 일이 계속된다면 외국인 불법 체류자들 사이에서도 이 정도 범죄는 저질러도 되는구나 라는 인식이 퍼지지 않을까 우려합니다. 물론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불법 체류자들 모두를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가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들을 무조건 내쫓고 난민을 받지 말자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점차 다문화 국가로 정착하고 있는 지금 급변하는 사회에 발맞춘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먼저 아닐까요?
불법 체류자, 난민 인정자, 난민 신청자 등 특수 자격 외국인들의 상황을 고려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이는 입법 기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야 할 문제입니다. 내국인과 외국인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말입니다.